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지능 지수와 수학 능력은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엘리트 학자가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은 일본과 중국도 경험해봤지만 이들은 모두 턱없이 고평가된 국가였다면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일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렇게 조사를 위해 온 한국에서 그녀는 한국의 한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공대 대학원생 엘리엇입니다. 기술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실망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자율주행 카트가 승객들의 짐을 실어 나르고 AI 안내 로봇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특히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한 입국 심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고 이런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내 스마트 사물함을 발견했을 때는 이곳은 정말 기술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과 달리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어폰 대여에 실패하고 당황하던 차에 지수라는 직원이 다가왔죠. 지수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이어폰의 기능을 설명해 주었어요. 실시간 번역 기능의 정확도와 자연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대화할 수 있다니 이건 미래를 앞당긴 혁신이 아닌가 싶었죠. 성훈이라는 친절한 현지인의 도움으로 스마트 사물함에서 이어폰을 수령했습니다. 위치 안내부터 온도 조절 기능까지 사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기술에 감탄했어요.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점을 느끼며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자동 결제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 실시간 노선 안내,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 낮은 기대감은 어느새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나라, 한국. 지하철 안에서 발견한 디지털 키오스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보 검색부터 교통 안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죠. 다양한 언어 지원에 감탄하며 키오스크를 살펴보고 있을 때 성훈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언어만 선택하면 모든 안내가 그 언어로 제공되죠. 성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기술이 복잡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짐을 스마트 사물함에 보관했어요. 사물함이 전철 도착 시간과 위치 정보까지 제공하는 걸 보고 미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궁금증이 생겨 성훈에게 물었죠. 여기서는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무인 매점에서 비접촉 결제로 음료를 구매하고 자동 응급처치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의 기술 철학이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성훈과의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죠. 그는 한국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할 때 항상 이게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기술보다 실용적인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공항과 지하철에서 경험한 모든 기술들이 사용자를 우선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성훈의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 경험을 통해 기술과 인간 중심의 조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복잡함보다 직관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기술, 철학이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영감으로 다가왔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다음 날 전통시장 방문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와 다양한 소리, 향기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상인들의 활발한 호객 행위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에 매료됐죠.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수아라는 친절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전통시장 내에도 스마트 키오스크가 있었고
수아의 도움으로 시장 내 길 안내와 인기 가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전통과 현대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시장 곳곳에서 발견한 자동 청소 로봇과 쓰레기통, 무인 공중 화장실의 청결 유지 시스템까지. 한국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공존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과일 가게에서는 준영이라는 상인이 조용히 시식을 권했어요. 맛있으면 하나 사가고 아니면 그냥 먹고 가도 돼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과일을 맛보며 한국인의 너그러움과 신뢰를 느꼈어요. 그 순간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을 경험했죠. 떡볶이 가게 앞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사려는데 할머니가 덤으로 어묵을 더 주셨어요. 멀리서 왔으면 많이 먹어야지. 이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베푸는 이 소소한 인심에서 한국 문화의 정을 느꼈어요. 물질적 가치보다 사람 간의 교류를 중시하는 문화가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현대적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인간미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기술. 다음 날 민재의 떡볶이 가게를 방문했어요.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와 순대 드셔보실래요? 외국인인 저를 특별히 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떡볶이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주방 가까이로 초대한 것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방성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기 전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매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외국인분들은 맵기를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외국인 취향을 고려해 덜 매운 버전도 준비해 두었다고 했죠.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고집하는 대신 손님의 입맛까지 고려하는 융통성이 놀라웠어요. 떡볶이를 맛보는 동안 민재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간단한 영어 몇 마디였지만 소통하려는 그 진심 어린 노력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배운 한국어 몇 마디로 매워도 맛있습니다라고 답했더니 민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죠. 떡볶이를 다 먹었을 때 민재는 서비스로 어묵까지 내놓으며 많이 드세요라고 말했어요. 주변 손님들도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관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자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순간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인간미와 포용력을 느끼며 가게를 나왔죠. 민재의 가게를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 문화 차이를 생각해봤어요. 미국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함이 중요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과의 교감과 따뜻함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사람 냄새 나는 기술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한국의 일상 속으로 오늘은 스마트 편의점을 방문했어요. 문 앞에 서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작동하며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계산대가 없다는 점이었죠. 상품을 들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의 셀프 계산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 수 있다니 감탄했죠. 편의점에서 나와 거리에 무인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자전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인프라에도 감명받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제 만난 준영의 과일 가게를 다시 찾았죠. 준영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시 오셨네요. 오늘은 입에 맛보세요. 맛없으면 그냥 말해도 됩니다. 준영의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이 참 좋았어요. 시식 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했죠. 문득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나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도요. 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 서로 도와야지요. 특히 멀리서 온 사람이면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라고 묻자
준영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잘 먹고 가면 그걸로 된 거죠. 이 말에서 깊은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물질적 이득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기술만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한국 사회의 근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일상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태양광 벤치, 공공 와이파이 등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도시 전체에 녹아 있었죠. 미국과는 다른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도구로 존재한다는 철학이 모든 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충돌과 수용. 오늘 떡볶이 가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화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떡볶이 값을 착각했습니다. 잔돈을 받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민재가 웃으며 말했죠. 계산이 어려웠나 보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살펴보세요. 민재는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웃음으로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어요. 오해가 풀리고 저도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이었지만 이해와 수용의 중요성을 배웠죠. 잠시 후 민재가 가게를 비운 사이 그의 친구인 동수가 대신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가게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하나요? 동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니까요. 서로 도울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미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죠. 미국에서는 경쟁이 기본이고 같은 업종의 상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협력이 기본이었어요. 민재와 동수의 관계를 보며 여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왔을 때 동수와 나눈 대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죠. 우리가 서로 도우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조차도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효율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기술 발전의 방향성까지 결정하는 듯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민재와 동수의 협력 관계는 사람 중심의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이런 경험은 제 미래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날의 작은 문화적 충돌을 통해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가치관, 경쟁보다 상생을 추구하는 방식이 한국 사회의 근간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한국의 특별함을 느끼다. 오늘 전통시장 근처를 걷다가 감을 따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감을 한 바구니 건네주셨습니다. 멀리서 왔으니 먹어봐요.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도 멀리 있어. 외국인 보면 마음이 쓰여요. 혼자 먹지 말고 친구랑 나눠 먹어. 할머니가 고르신 감을 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소소한 만남에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상인들과 마주쳤어요. 그들 모두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낯선 환경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을 돌다 준영과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제가 들고 있는 감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 좋죠? 할머니가 늘 나눠주세요. 우리 동네 명물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인데요. 준영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이지요. 한국에서는 나눔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에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나눔 문화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모습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가지고 있던 과일 몇 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시장 한편에서 상인들이 모여 작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여기 와서 같이 먹어요라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그 정겨운 분위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의 장벽보다 마음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나라, 마지막 여정으로 한국기술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기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단순히 스마트 기술만 전시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기술 개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어린 학생들이 과학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 도슨트와 대화하며 기술 혁신의 숨은 노력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철학이 중요해요. 어려운 시절에도 사람을 돕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죠.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을 위한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과거의 아날로그 시절부터 현재의 스마트 기술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전시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물관에서 상영하는 기술의 진화와 사람 중심 발전이라는 영상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 발전의 목적이 결국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박물관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처음 만났던 지수와 재회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돕고 사람들이 서로 돕네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이죠.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더 따뜻해지길 바라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대학원에 지원해서 더 깊이 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가 준비를 마친 후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곳에서 사람과 기술이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 새로운 시작. 몇 개월 후 저는 한국대학원 지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이메일로 연락하며 지원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았죠. 그녀의 친절한 조언 덕분에 필요한 서류들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연구 주제를 사람과 기술의 조화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죠. 이 주제는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사였고 한국은 이를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어요. 서류 준비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민재의 떡볶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민재는 제가 대학원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민재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떡볶이 맵기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는 저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생활과 문화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스마트 사물함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기만 했던 기술들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익숙해졌죠. 이 모든 것이 제가 한국 문화에 녹아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얼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준영의 과일 가게에 들러 근황을 나누고 떡볶이 할머니께도 안부를 물었죠. 이제는 미소와 몇 마디 한국어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이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았죠. 마침내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가장 먼저 민재와 지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잘 해낼 거예요 라고 응원해 주었죠. 그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는 사람 중심, 기술 연구를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믿음이 생겼죠.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가치를 제 연구와 삶에 적용하고 싶었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뻔한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를 어거지로 껴놓은 드라마 말하는 거야.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눈이 썩는 것 같더라니까
시간 아까워서 화가 나더라. 체코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중 한 명에게 한국에서 함께 드라마 대본을 쓰고 싶다는 이메일이 오는데요. 과연 친구는 한국으로 가게 될까요? 오늘은 체코 드라마 작가 제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인생을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현지 작가들과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은 제니고 체코에서 온 작가입니다. 작품으로 몇 차례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외국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인정해야 할 것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꽤 좁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고 다른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TV나 영화에서 본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중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 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드라마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맥이는 다들 싸구려 사랑 이야기와 뻔한 줄거리만 가득해 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켈리라고 말하곤 했어요. 한동안은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이가 말한 것 말고도 한국인의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작가로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빠르게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가 5,100만 명이 넘고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아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아는 것만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것인지 말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때 제 스승인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켈리, 넌 새롭게 도전할 때만 성장할 수 있어. 내 세계를 받아들이면 스스로를 놀라게 할 수도 있단다. 엘리자베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심호흡을 하고 저는 답장을 클릭했습니다. 친애하는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 초대를 수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타이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알아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수도인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8.6%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는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매기의 말이 자꾸만 떠올라 혹시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의 스토리텔링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따뜻한 담요와 차 한 잔으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첫 회부터 푹 빠져버렸어요. 가족, 의리정의 추구와 같은 큰 주제를 다루는 복잡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죠. 재미있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미도 훌륭했죠. 1회 시청할 때마다 제 의구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기가 경고했던 뻔하고 싸구려 스토리텔링이 아니었거든요. 예술적이고 정직하며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를 끝냈을 때 저는 제 친구 매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었고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열린 마음을 갖고 곧 함께 일하게 될 훌륭한 작가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새로운 목표의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야기의 마법을 제 길잡이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자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풍경과 소리 경험으로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작가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놀라움과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짜릿한 전율을 느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모든 가능성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비행기가 점점 더 한국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우주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활기로 가득했고 어디를 둘러봐도 새로운 풍경과 소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현대적인 기차가 지나가고 근처 상점에서는 흥겨운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이 떡 벌어질 뻔했습니다. 실내 정원과 아이스 스케이트장까지 갖춘 미니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모험은 공항을 벗어나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 화려한 전통 가옥, 좁은 골목길이 어우러진 숨막힐 듯 아름다운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칠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아늑한 아파트에 정착하면서 저는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벅차게 느껴졌고 익숙한 집의 안락함이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 공동 집필자인 윤기 씨 덕분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기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수호천사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의 관습과 예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탐험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윤기는 서울은 첨단 전자제품 매장 바로 옆에 고즈넉한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대조적인 도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의구심은 사라지고 점점 그 마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윤기와 함께 공동 집필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이것이 제 편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히며 스토리텔링에 접근하는 방식을 영원히 인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기와 함께 대본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중 윤기가 갑자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켈리 비밀의 숲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친구 매기의 무시 섞인 말을 어렴풋이 기억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함께 보는 건 어때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윤기 씨가 흥분한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비밀의 숲은 스토리텔링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서스펜스, 복잡한 캐릭터, 한국 사회의 정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지는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윤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자마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비밀의 숲은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퍼즐처럼 펼쳐졌고 각 조각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똑똑하지만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검사가 부패와 속임수로 얽힌 그물망을 헤쳐나가면서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하면서 저는 드라마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풍경과 서울의 삭막한 도시 풍경을 나란히 배치한 촬영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대사는 날카롭고 영리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캐릭터의 놀라운 깊이와 복잡성이었습니다. 각자가 결점, 희망, 동기를 가진 완전히 실현된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주인공을 연기한 조승우 배우는 불공평하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미묘하고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윤기가 미소를 지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스토리텔링의 매력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깊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비밀의 숲 은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고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윤기와 저는 비밀의 숲에서 받은 영감과 문화를 연결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열정에 힘입어 공동 프로젝트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노트북 앞에 모여 앉아 줄거리의 반전을 구상하고 진정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기는 한국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구조와 속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저는 체코 영화 산업에서 얻은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이 어떻게든 합쳐져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안에 변화가 뿌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편견이 한국 문화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이 작업이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었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일이었어요. 이야기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이 어떻게든 어우러져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기는 서울 근교에 있는 한국 전통 마을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래된 목조 주택이 늘어선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기는 한옥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수백 년 전에 지어졌으며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은 나무 돌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공기의 흐름과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모든 것에 스며든 평화와 조화의 느낌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변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익숙했던 빠르게 돌아가고 때로는 고립된 삶과는 너무 달랐어요. 윤기와 저는 작은 찻집에 앉아 향긋한 녹차를 마시며 친절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할머니,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끈끈한 공동체와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공동체 의식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삶에서 놓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윤기와 저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낯설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게 되었죠. 대신 지혜와 영감의 원천이자 제 삶과 그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의 중요성, 전통의 아름다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희망과 연결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 제가 배운 것들을 대본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더 깊은 차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 간의 다리이자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희망, 두려움, 꿈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마침내 대본을 완성했을 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본을 완성하고 저와 윤기는 울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머리를 맞대고 노트북 앞에서 여러 번 글을 고치며 고생을 했는지 그 모습들이 저희 눈앞에 다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윤기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화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제 글과 제 삶에서 어떻게 자라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체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히 낯선 곳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배우고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학교 같았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제 마음 한 구석이 언제나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며 이 놀라운 여행과 그 과정에서 만난 놀라운 사람들로 인해 영원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전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가 다음에는 저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조금만 참아 잠시만 여기 의사 어딨어요. 한국의 병원에서 외국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온 자매인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지는 줄 알았던 동생이 아파하자 눈물을 흘리며 언니는 의사를 찾습니다. 결국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고 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과연 동생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덴마크에서 온 아메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덴마크에 있는 사무실에 밝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30살에 저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똑똑한 사고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출신임을 드러내는 화려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사무실의 단조로운 색감 사이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심플한 방에 있는 유일한 개인 소지품 중 하나였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동생 레나의 모습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끄러운 휴대폰 벨소리가 저를 다시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또 다른 국제 비즈니스 거래이자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저는 시메나 살라자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레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레나는 우리 가족에서 항상 예술과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몽상가였어요. 저는 그와는 정반대로 실용적이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았죠. 저는 인구 2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덴마크 시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레나와 저는 서로 달랐지만 항상 함께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해서 항상 책에 코를 박고 살았고 레나는 예술을 좋아해서 항상 붓이나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돈을 저축하셨죠. 저는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최고 성적과 장학금을 받아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레나는 예술에 대한 애정을 따라 지역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의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벵가디아 글로벌에 취직하여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레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동네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등 사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는 일은 달랐지만 우리는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레나가 첫 미술 전시회를 열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연락했고 제가 직장에서 처음으로 큰 승진을 했을 때도 레나가 가장 먼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레나는 피곤하고 두통이 있다며 매주 예정된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레나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의자에 다시 앉아서 창밖으로 대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오랜 역사를 지닌 덴마크 시티는 언제나 제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저 멀리 보이는 빌딩과 산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만들어왔고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레나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나는 제 동생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세상에서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벵가디아 글로벌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레나는 제 일이 제 삶을 지배하게 될까봐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약속해줘요. 시메나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당시 저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지금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해보니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과 운영해야 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걱정이 업무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도 저는 레나가 항상 저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방해하든 저는 항상 레나를 위해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한숨을 내쉬며 이메일을 열어 기나할 일 목록에 다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제 마음은 계속 레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인생의 빛이었고 아무리 힘든 날에도 저를 웃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레나가 학교를 빼먹고 공원에 가자고 저를 설득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네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 레나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레나는 항상 강인한 아이였고 인생이 그녀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저는 레나의 지친 모습과 겁에 질린 모습을 보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레나를 항상 돌봐주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제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던 약속이었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레나와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자니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서 혼자 적막과 걱정과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레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들고 레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제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안녕 루시아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괜찮아 시메나 조금 피곤할 뿐이야.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망설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레나 무슨 일이야 요즘 뭔가 이상해 보여서. 그래 제발 말 좀 해줘 또 한 번 멈칫. 그리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언니 말이 맞아요. 뭔가 잘못됐어. 사실 요즘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어떤 건강 문제요?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전화로는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가능한 한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지금 갈게 알았어. 사랑해 시메나 나도 사랑해 루시아. 저는 마음이 조급해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레나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이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벽을 바라보며 앉아있자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레나는 제 가족이자 제 마음이자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레나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저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녀를 위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어섰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일찍 상사에게 가서 좀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고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여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여동생에게 갈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여전히 레나와 전날 밤에 나눈 전화통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사에게 연락해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덴마크시티의 거리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 사이를 헤치며 당면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상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책상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야 시메나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제 동생에게 건강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생 곁에 있어야 해요. 일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급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그는 의자의 뒤로 기대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해요. 치매나 가족이 항상 우선이죠.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없는 동안 우리가 일을 처리할게.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계속 소식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팀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 비서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레나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몇 시간 거리였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레나에 대한 생각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피곤하고 창백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나 그녀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구나.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히 왔지. 내가 온다고 했잖아. 그녀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루시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증상이 좀 있었어.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작이라고. 루시아,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손을 제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루시아, 넌 절대 짐이 아니야. 넌 내 동생이고 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널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저는 다시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병원에는 가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무서웠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건 알지만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 내가 같이 병원에 갈게. 함께 이겨내보자.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시메나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나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레나. 나는 아무 데도 안 가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소식을 나누며 먹구름처럼 우리를 덮고 있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레나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저녁을 준비했고 어렸을 때처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고 농담하는 동안에도 저는 레나의 눈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건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레나는 긴장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나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레나의 증상과 병력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뮤아와 혈액 검사를 포함한 일련의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레나의 눈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레나의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저희를 다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레나, 그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됐어요. 교모세포종이라는 종양의 일종인데 매우 악성 종양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뇌종양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레나는 침묵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교모세포종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모세포종은 빠르게 자라며 뇌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어요. 표준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및 화학요법이지만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후가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레나가 겨우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머뭇거렸다.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평균 생존 기간은 약 15개월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르고 몇 년 동안 생존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15개월이라니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15개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레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끔찍한 폭풍 속에서 그녀를 위해 강해져야 하고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나, 제가 단단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이겨낼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치료법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든 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 시메나. 너무 무서워.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레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우리는 멍한 상태로 병원 문을 나섰고 그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하며 도전과 좌절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나를 위해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걸어 나오면서 저는 레나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의 유대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강한지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의 불꽃처럼 희미한 희망도 느꼈습니다. 레나와 저는 이 끔찍한 질병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 후 며칠은 병원 예약과 검사, 어려운 대화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레나와 저는 치료 옵션을 조사하고 복잡한 의학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통계를 이해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공중에 무겁게 드리워졌지만 저는 레나를 위해 힘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레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웃음을 주기 위해 바보 같은 영화를 함께 보고 눈물이 날 때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덴마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최고의 의사와 가장 진보된 치료법은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레나의 주치의와 어렵게 대화를 나누던 중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훌륭한 병원과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레나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임상시험이나 실험적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일말의 희망을 느꼈지만 곧 의심과 두려움의 물결에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떠날 수 있을까요?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레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레나의 눈에서 빛나는 결단력과 용기를 보면서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나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희미한 희망을 안고 여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의사를 알아보고 비자와 여권을 신청하고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레나가 처음으로 한국행을 떠올린 것은 이러한 계획들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암 생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첨단 치료법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의료 목적지로서 제 레이더망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저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시설과 고도로 훈련된 의사를 갖춘 우수한 의료 서비스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리고 치료 비용은 여전히 높았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곳이고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시를 돌아다니고 의사들과 소통하고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레나는 결단력이 있었고 저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저희는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은 길고 지치고 난기류와 숙면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레나와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분주한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주변의 낯선 풍경과 소리의 놀라움과 혼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찌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눈에 보이는 한도 끝도 없이 뻗어있는 색채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는 낯선 냄새와 함께 자동차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영화 간판과 친절한 직원들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치료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음식과 관습,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평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레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다른 환자들과 수다를 떨고 웃으며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익숙한 것과는 다른 맛과 식감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녀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치료로 인해 그녀는 약해지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망과 결단력, 새로운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험난하며 도전과 좌절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나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용기와 힘을 보면서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마음으로 우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음식과 경험을 시도했고 서로를 꼭 붙잡고 인생 최대의 전투에 맞서 싸웠습니다. 쉽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나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사랑과 결단력을 볼 때마다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미래를 위한 기회를 위해서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우리는 점점 한국의 병원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도시를 탐험하며 고대 사원과 현대의 경이로움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은 경이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레나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종양은 줄어들고 있었으며 레나의 눈빛은 매일 더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싸워 얻은 작은 승리 웃음과 기쁨의 순간을 하나하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순간을 만끽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함께 손을 맞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희망을 품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과 유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금, 그리고 언제나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용기와 우아함을 가지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마주하겠다는 약속을 말이죠. 레나의 치료가 진행되면서 저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원격으로 일하면서 집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던 중 진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인 한국인 사업가로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식당에서 처음 만났고 우리 둘 다 낯선 음식을 골라 먹으며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건너편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내 기분을 안다고 말하는 듯한 친절하고 동정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했고 우리는 간병인으로서의 공통된 경험과 외국,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나를 위해 제 삶을 잠시 멈췄던 것처럼 그는 어머니의 치료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사업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희망과 두려움, 외국에서의 낯설고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대감, 이해와 공감을 공유하는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병원 정원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안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해.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줘. 저는 그의 친절과 너그러움에 감동을 받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진혁아. 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이야. 그 순간부터 진혁이는 우리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식사를 가져다주고 레나가 치료를 받는 동안 함께 앉아 있었고 심지어 복잡한 한국 의료 세계를 헤쳐나가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과 낙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었고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예우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이가 곁에 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좋은 순간을 만끽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복귀를 압박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한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진혁이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의 조용한 구석에 함께 앉아서 드디어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혁아,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는 이 말을 찡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곧 덴마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더 이상 일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라 그는 잠시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고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심해나 그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해해.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너를 응원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하지만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날 받아준다면 앞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저는 그의 말과 변함없는 응원의 감동을 받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혁아, 저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아끼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궁금하고 하지만 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 이제 레나도 괜찮아졌고 레나를 위해서라도 덴마크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해. 그는 이해가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심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할게. 언제나 영원히. 그렇게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망찬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희망과 꿈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과 웃음의 순간 우리 사이에 피어난 사랑과 유대감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거리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꼭 안고 사랑과 헌신의 말을 속삭이면서 저는 이 낯설고 멋진 도시에서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여곡절로 가득 찬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혁이가 곁에 있고 레나의 강인함과 회복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제 앞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마주할 힘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혁이의 약속이 제 귓가에 울려 퍼지면서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이륙하면서 저는 저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여정에 감탄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사랑과 상실, 도전과 승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과 연결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면으로 맞서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사랑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결의로 가득 찬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얼굴을 돌렸고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혁이의 사랑과 레나의 힘이 제 곁에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마주할 수 있고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요.